서울 외곽의 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린 좁은 공간에서 관리소장 김태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의 눈앞 모니터에는 CCTV 화면 여러 개가 깔려 있었고 그중 하나를 반복해서 재생하고 있었다. 새벽 3시 17분. 아파트 정문 쪽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이었다. 경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박종수, 73세. 이 아파트에서 30년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할아버지였다. 화면 속 박종수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좌우로 돌린 뒤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아파트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빨랐고 무언가에 쫓기는 듯했다. 김태우는 마우스를 클릭해 다른 날짜의 영상을 불러왔다.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 모두 같은 시간대였다. 새벽 3시에서 3시 30분 사이, 박종수는 어김없이 경비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새벽 5시쯤 돌아왔다.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거야? 김태우는 중얼거렸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박종수였다. 성실하고 친절하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경비원이었다. 하지만 이 새벽의 행동은 설명할 수 없었다. 관리사무소 문이 열리며 2명의 주민이 들어왔다. 504동에 사는 이영수와 507동의 최민호였다. 두 사람은 지난 며칠간 박종수의 이상한 행동을 관리소에 제보한 사람들이었다. 소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이영수가 다급하게 물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나가십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6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어요. 최민호가 팔짱을 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다른 일을 하시는 건 아닐까요? 경비 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아니면 이영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저 나이에 새벽마다 몰래 나간다는 게.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30년간 이 아파트를 지켜온 박종수에 대한 신뢰와 CCTV가 보여주는 의문의 행동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때 김태훈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내일 새벽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영수와 최민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종수의 비밀, 30년간 숨겨온 그 무엇을 밝혀내기 위한 추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화면 속 박종수는 여전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이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대림아파트는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곧 밝혀질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숨겨져 있었다. 30년이라는 시간, 매일 반복된 새벽의 의식, 그리고 한 노인이 평생을 걸고 지켜온 약속, 그 모든 것이 내일 새벽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오전 9시, 대림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는 박종수가 오늘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작은 책상 위에는 방문자 출입 기록부와 낡은 보온병, 그리고 손때에 묻은 안경이 놓여 있었다. 박 경비님,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초등학생 2명이 경비실 앞을 지나며 인사했다. 박종수는 창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답했다. 그래, 우리 지민이 현우 잘 갔다 와라. 조심히 다녀오고.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박종수의 눈빛은 따뜻했다. 마치 자신의 손주를 보내는 할아버지처럼. 하지만 그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새겨져 있었다. 오전 시간은 아파트에서 가장 분주한 때였다. 출근하는 주민들,
장을 보러 나가는 어르신들, 택배 기사들이 끊임없이 정문을 드나들었다. 박종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택배 기사들의 이름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기사님, 오늘 날씨 좋네요. 힘내세요. 박경비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502동 김 선생님 댁 택배요. 알겠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인간관계, 그것이 박종수를 이 아파트에 살아있는 역사로 만들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관리사무소 직원 박미경이 도시락을 들고 경비실로 왔다. 40대 중반의 박미경은 이 아파트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고 박종수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아버님, 점심 가져왔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예요. 박종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미경씨. 맨날 이렇게 챙겨주면 내가 미안하지. 내가 얼마나 신세를 지는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이 저 딸 대학 보낼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데요. 박미경의 말에 박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20년 전 박미경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도와준 일이 있었다. 박종수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박미경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이었다. 그나저나 아버님,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박미경의 물음에 박종수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곧 평소의 미소를 되찾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걱정 마. 박미경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종수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박종수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그가 말하고 싶지 않다면 굳이 캐묻고 싶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박종수는 경비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네를 타는 아이, 미끄럼틀을 오르는 아이, 엄마 손을 잡고 걷는 아이. 평범한 일상의 장면들이었지만 박종수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의 눈빛은 과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5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의 어느 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던 아이들,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던 작은 손들, 그 기억이 박종수의 가슴을 여전히 조였다. 박경비님.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박종수는 현실로 돌아왔다. 504동에 사는 이영수였다. 60대 초반의 이영수는 최근 이 아파트로 이사온 은퇴 교사였다. 아, 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새벽에 아파트 앞이 좀 소란스러웠던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나요? 박종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새벽에요? 글쎄요.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이영수는 박종수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렇군요. 그럼 괜찮습니다. 이영수가 돌아간 후 박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며칠 사이 주민들의 시선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30년간 아무 문제 없이 지켜온 비밀이 이제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저녁 7시, 교대 시간이 되자 야간 경비원 송재호가 도착했다. 50대 후반의 송재호는 5년 전부터 박종수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형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 재호 씨. 오늘은 별일 없었어. 고생해. 박종수는 낡은 가방을 들고 경비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안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물어가는 노을이 아름다웠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박종수는 생각했다. 73년의 인생, 그중 30년을 이 아파트에서 보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경비원의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다. 매일 새벽, 그가 홀로 짊어지고 나가는 짐.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약속이었고, 속죄였고, 사랑이었다. 밤 9시, 박종수는 단지 내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관리사무소 건물 2층, 6평 남짓한 원룸이었다. 낡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전부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벽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과 찍은 사진,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감사 편지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추억들이었다. 박종수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이영수의 질문이 맴돌았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느끼기 시작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이제 곧 들킬지도 모른다. 박종수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만은 아니었다. 어쩌면 30년 동안 숨겨온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랐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가 지켜온 약속도, 그가 살아온 이유도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4시간 후면 다시 새벽이 온다. 그리고 박종수는 또다시 그 길을 나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묵묵히 30년 전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밖으로 대림아파트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 뒤에는 곧 밝혀질 진실의 무게가 숨쉬고 있었다. 새벽 2시 50분. 박종수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도 필요 없었다. 30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다. 작은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73세, 깊게 파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옷장에서 낡은 운동복을 꺼내 입었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커다란 검은색 가방을 꺼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박종수는 이 무게에도 익숙해져 있었다. 30년간 매일 들어온 무게였으니까. 새벽 3시 정각. 박종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관리사무소 건물은 고요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소리는 유령처럼 조용했다. 1층 경비실 앞을 지날 때 야간 경비원 송재호가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미안하네, 재호 씨. 나 때문에 자네도 곤란해질지 모르지. 박종수는 속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 길은 멈출 수 없는 길이었다. 정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철컥 하는 작은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박종수는 주변을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504동 3층 창문에서는 이영수가 쌍안경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주차장에는 김태훈과 최민호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종수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자, 출발했습니다. 김태훈이 엔진 시동을 걸며 속삭였다. 최민호는 긴장한 표情으로 박종수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박종수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대로변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빨랐다. 73세의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치 시간과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10분쯤 걸었을까. 박종수는 한 버스 정류장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첫 차를 기다렸다. 새벽 3시 반. 이 시간에 버스를 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새벽 노동자들, 야간 근무를 마친 사람들,
그리고 박종수 같은 비밀을 가진 사람들. 김태훈의 차는 멀찍이 떨어져 박종수를 미행했다. 하지만 박종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챌 여유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약속을 지켜야 해. 오늘도 반드시. 15분 후 버스가 도착했다. 370번. 서울 외곽을 도는 심야 버스였다. 박종수는 버스에 올라타 맨 뒷자리에 앉았다. 큰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다.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잠든 도시, 깨어있는 소수의 불빛들, 그리고 새벽의 정막. 박종수는 이 풍경을 수천 번도 넘게 봤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다. 김태훈의 차는 버스를 따라갔다. 차 안에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긴장감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박종수는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 3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서울 외곽의 한 동네에 멈춰 섰다. 개발이 덜 된 지역이었다.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들이 이어져 있었다. 박종수는 버스에서 내렸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미로 같은 골목길을 마치 자신의 집 앞마당처럼 익숙하게 걸어갔다.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다시 직진하고. 김태훈 일행은 차에서 내려 멀찍이 서 따라갔다. 골목 끝, 한 낡은 건물 앞에서 박종수가 멈췄다. 2층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장도 허물어져 있었다. 하지만 문 옆에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었다. 희망의 집. 박종수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녹슨 철문을 열었다. 삐걱 하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다. 안으로 들어간 박종수의 모습이 어둠 속에 사라졌다. 김태훈과 최민우, 이영수는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다. 담장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1층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곧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박종수는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고 있었다. 도시락, 빵, 우유, 과일, 그리고 그것들을 작은 식탁 위에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있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대체 뭐 하시는 거야? 최민호가 속삭였다. 이영수도 고개를 갸웃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뭔가 눈치챈 듯 창문 안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식탁 반대편에 액자들이 놓여 있었다. 수십 개의 액자. 그 안에는 아이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컬러 사진도 있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다. 박종수는 음식을 다 차린 후 액자들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얘들아, 오늘도 아저씨가 왔다. 미안하다. 오늘은 좀 늦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3세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젊은 청년의 목소리 같았다. 5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더구나. 너희들 감기 조심해야 해. 아저씨가 따뜻한 우유도 가져왔어. 박종수는 우유를 액자들 앞에 하나씩 놓았다. 마치 그 아이들이 정말 거기 앉아 있는 것처럼. 순이는 오늘 생일이지. 축하한다. 20살, 예쁜 나이야. 아저씨가 케이크는 못 가져왔지만 빵이라도 먹어라. 김태훈 일행은 숨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뭔가 엄청난 비밀을 목격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박종수는 1시간 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액자 속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숭고해 보였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지자 박종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액자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럼 아저씨는 이만 가볼게. 내일 또 올게. 약속한다.
그리고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철문을 잠그고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더욱 쓸쓸해 보였다. 커다란 가방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다. 김태훈 일행은 박종수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희망의 집 담장을 넘어 들어갔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수십 개의 액자, 그 안에 아이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음식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 이게 대체... 이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박종수의 행동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박종수는 30년 동안 매일 새벽 이곳에 왔을까? 액자 속 아이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박종수와 그 아이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박종수의 비밀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는 더 깊이, 더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오전 10시, 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 김태훈, 이영수, 최민호는 지친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새벽 추적에서 돌아온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희망의 집에서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다. 액자 속 아이들, 대략 2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최민호가 메모한 내용을 펼쳤다. 그는 은퇴 전 형사였기에 관찰력이 남달랐다. 흑백 사진이 대부분이었고 나이는 5세에서 10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옷차림으로 봐서는 1970년대 전후로 추정됩니다. 이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50년도 더 된 사진들이네요.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60대가 넘었겠군요. 대체 박경비님과 무슨 관계일까요? 김태우는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30년 동안 함께 일한 박종수였지만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단지 한국전쟁 직후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 젊어서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이 아파트 경비원이 되었다는 것 정도였다. 혹시 이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박경비님도 전쟁고아였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도 같은 처지였던 게 아닐까요? 세 사람은 침묵에 빠졌다. 만약 그렇다면 박종수가 30년 동안 매일 새벽 그곳을 찾아가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오늘 저녁에 다시 가봅시다. 김태훈이 제안했다. 이번에는 건물 안을 제대로 조사해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8시. 세 사람은 다시 희망의 집 앞에 섰다. 이번에는 대낮이었고 주변을 살필 여유가 있었다. 건물은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외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 지붕 일부는 무너져 있었다. 여기 사람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최민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실제로 이 건물에는 생활의 흔적이 없었다. 단지 박종수가 매일 새벽 찾아와 의식을 치르는 공간일 뿐이었다.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담장이 낮아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았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1층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새벽에 봤던 그 방이었다. 작은 식탁과 액자들, 그리고 벽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아이들의 사진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박종수의 사진도 보였다. 20대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저기 봐요. 이영수가 벽 한쪽을 가리켰다.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다. 세 사람은 창문을 통해 기사 제목을 읽으려 애썼다. 1975년 보육원 화재 20명 사망.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설마. 김태훈이 숨을 삼켰다. 그 아이들이 화재로 사망한 아이들이란 말인가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박종수가 왜 30년 동안 이곳을 찾아왔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추모하는 것이 아니었다. 속죄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밀이 아닙니다. 박경비님의 평생이 걸린 이야기예요. 다음 날 세 사람은 각자 역할을 나눠 조사에 나섰다. 최민호는 1975년 보육원 화재 사건에 대한 기록을 찾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갔다. 이영수는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김태우는 아파트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을 만나 박종수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했다. 이틀 후, 세 사람은 다시 회의실에 모였다. 각자 찾아온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최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1975년 3월 15일,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경 발화한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2층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 20명과 보육교사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는 복사해 온 신문 기사들을 펼쳤다. 흑백 사진 속에는 잿더미가 된 건물과 오열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당시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최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당시 관리인이었던 박종수 씨가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박경비님이 그 보육원의 관리인이었다는 말인가요? 이영수가 놀라며 물었다.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시 23세였던 박종수 씨는 그 보육원에서 2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그 보육원 출신이었고요. 김태훈이 가져온 자료를 펼쳤다. 박미경 씨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경비님은 한국전쟁 때 부모를 잃고 그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8세까지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다시 그 보육원의 직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영수가 정리했다. 박경비님은 자신이 자란 보육원에서 일하던 중 화재를 당했고 그 사고로 20명의 아이들이 사망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아이들을 위해 매일 새벽 음식을 가져다 놓고 있다는 거군요. 세 사람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박종수의 30년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다. 평생의 속죄였고 끝나지 않는 슬픔이었고 결코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낸 이상 김태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경비님은 이 비밀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싶어 하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최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경비님은 73세입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매일 새벽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영수가 덧붙였다. 50년 동안 혼자 짊어지신 짐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사람은 합의에 이르렀다. 박종수와 직접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그날 저녁 김태우는 박종수를 관리사무소로 불렀다. 박종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박경비님, 앉으세요. 김태훈의 진지한 표정을 본 박종수는 무언가 짐작한 듯했다.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알고 계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다. 네, 며칠 전부터 따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0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김태우는 박종수의 손을 잡았다.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박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50년 동안 혼자 간직했던 이야기. 이제 그것을 꺼낼 때가 온 것이다. 박종수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50년을 품어온 이야기를 더 이상 혼자 안고 있을 수 없었다. 1975년 3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박종수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저는 그날 밤 당직을 서야 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자는 동안 2층 복도에서 밤을 새우는 것이 제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습니다. 낮에 보일러 수리도 했고 저녁에는 아이들 식사 준비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눈을 붙이려고 1층 사무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정말 잠깐만요. 30분만. 김태훈과 최민우, 이영수는 숨죽여 듣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를 찌르는 연기 냄새, 타는 냄새가. 박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층에서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나무 계단이 이미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집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이야, 얘들아, 일어나라고. 그의 손이 주먹을 쥐고 떨렸다. 계단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이 너무 거세서 저는 밖으로 뛰쳐나가 사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2층 창문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박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미 늦었습니다.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라는 목소리가. 하지만 저는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5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겨우 3명을 구했습니다. 창문 가까이 있던 아이들을요.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모든 게 늦었습니다. 김태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50년 동안.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날 밤 잠들지만 않았더라면, 제가 자리를 지켰더라면 20명의 아이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평생 지고 가야 할 죄입니다. 하지만 경비님, 이영수가 말했다. 당시 조사 결과는 전기 합선이었잖아요. 경비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불이 나자마자 발견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대피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게.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그 아이들을 잊지 않겠다고. 매일 그 아이들을 찾아가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집을. 네. 화재 후 보육원 건물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옆 건물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돈을 모아서 그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종수는 계속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러다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가는 이유는 그날이 새벽이었으니까요. 제가 잠들었던 그 시간에 저는 깨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최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네, 아프거나 다쳐도 갔습니다. 태풍이 와도 눈이 와도 갔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박종수의 이야기를 듣고 말문이 막혔다. 50년간의 속죄,
30년간의 새벽 순례. 그것은 한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 혹시 김태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은 없으신가요? 이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는? 박종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있었죠. 있었다고요? 아내는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이들보다 살아있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종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아들도 30년 전에 집을 나갔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집을 나서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보다 죽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죠. 세 사람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박종수는 50년 전의 사고로 20명의 아이들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자신의 가족마저 잃은 것이다. 속죄를 위해 선택한 삶이 그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이다. 후회하십니까? 이영수가 물었다. 이렇게 사신 것을. 박종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없습니다. 이게 제 운명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날 죽은 것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것도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랍니다. 제가 죽는 그날까지 그 아이들을 계속 찾아갈 수 있기를. 김태훈이 박종수의 손을 꽉 잡았다. 경비님,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민호와 이영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그 아이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경비님의 짐을 나눠지겠습니다. 박종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다. 누군가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50년간 혼자 참아온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도 섞여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박종수의 등을 토닥였다. 말없이 함께 있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50년의 고독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림아파트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김태훈 관리소장이 긴급 주민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후 7시, 주민 200여 명이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 모였다. 김태훈은 마이크를 잡고 모인 주민들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파트 박종수 경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박종수는 군중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김태훈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떨렸다. 김태훈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50년 전 보육원 화재 사건, 20명의 아이들, 그리고 박종수가 30년 동안 매일 새벽 그들을 찾아간 이야기를. 주민들은 숨죽여 들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 경비님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3시에 일어나 그 아이들을 찾아갔습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미경이 군중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다. 아버님. 그녀는 박종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왜 혼자 그 짐을 지고 사셨어요?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죄였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외쳤다. 504동에 사는 75세 박철수 할아버지였다. 저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경비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이상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왔다. 저는 507동에 사는 김영희입니다. 저도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박 경비님처럼 우리를 돌봐주신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경비님은 영웅이십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은 사람일 뿐입니다. 최민호가 앞으로 나섰다. 여러분,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박 경비님을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희망의 집을 제대로 보수하고 그곳을 추모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됩니다. 이영수도 제안했다. 그리고 박 경비님이 매일 새벽 홀로 가시는 대신 우리가 돌아가면서 함께 가는 건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요. 박종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민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평생 죄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함께 하겠다고 하다니. 여러분, 박종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의 도움을, 자격이요? 한 젊은 남성이 말했다. 30년 동안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 모두 경비님 덕분입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쳤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박종수를 향한 존경과 감사의 박수였다. 박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경이 달려와 박종수를 일으켰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그날 밤 주민들은 희망의 집 복원위원회를 결성했다. 50가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모금도 시작되었다. 건축 기술이 있는 주민들은 보수 계획을 세웠고 예술가, 주민들은 추모 공간 디자인을 제안했다. 한 달 후, 희망의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무너져가던 건물은 깨끗하게 보수되었고 1층은 아름다운 추모관으로 꾸며졌다. 벽면에는 20명 아이들의 사진이 정성스럽게 액자에 담겨 걸렸고 중앙에는 추모비가 세워졌다. 추모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1975년 3월 15일 하늘의 별이 된 20명의 천사들을 기억하며 당신들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대림아파트 주민 일동 재개관식 날 박종수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희망의 집에 섰다. 새벽이 아닌 대낮이었다.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과 함께였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박종수는 이 공간에서 평화를 느꼈다. 이제 경비님은 매일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김태훈이 말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곳을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경비님이 오고 싶으실 때 언제든 함께 오겠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계속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박종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았다. 푹 잤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는 오랜만에 상쾌함을 느꼈다. 얘들아, 미안하다. 오늘은 못 갔구나.
하지만 죄책감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다. 주민들 중 누군가가 자신 대신 그곳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30년 전 박종수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로 이어졌다. 한 사람의 속죄가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희망의 집 복원 소식은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 기자가 박종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의 기사를 썼고 그것이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다. 며칠 사이 수만 명이 그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박종수 경비님 계신가요? 60대로 보이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네, 계십니다. 누구시죠? 저는 김순이라고 합니다. 기사를 보고 전화드렸어요. 김태우는 박종수를 호출했다. 박종수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세요? 박종수 아저씨? 박종수는 당황했다. 네, 저는 박종수인데 누구시죠? 저예요. 순이에요. 아저씨가 살려주신 순이. 그 순간 박종수의 머릿속에 5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2층 창문, 그리고 자신이 구해낸 3명의 아이 중 1명, 6살이었던 작은 여자아이. 순이구나. 박종수의 손이 떨렸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네, 아저씨. 저예요. 50년 만에 아저씨를 찾았어요. 그날 저녁, 김순이는 대림아파트를 찾아왔다. 62세가 된 그녀는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순수했다. 박종수를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가 안겼다. 아저씨, 정말 아저씨.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김순이는 여전히 6살 아이였고 박종수는 여전히 그녀를 구해낸 23살 청년이었다.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주민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어떻게 살았니? 그동안.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화재 후에 다른 보육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좋은 분들이셨어요. 대학도 보내주셨고. 김순이는 자신의 지난 50년을 이야기했다. 간호사가 되었고 결혼해서 2 아이를 키웠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었다. 하지만 단 하루도 아저씨를 잊은 적이 없어요. 그날 밤 아저씨가 저를 창밖으로 안고 뛰어내렸을 때를, 아저씨의 따뜻한 품을 저는 평생 기억하고 있어요. 박종수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하다. 다른 아이들은 구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김순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저와 민수 오빠, 영미 언니, 우리 셋은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그건 기적이에요. 민수와 영미도. 살아있니? 박종수의 눈이 커졌다. 네, 제가 연락했어요. 둘 다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워했어요. 곧 여기로 올 거예요. 이틀 후 박민수와 이영미도 대림아파트를 찾아왔다. 박민수는 건축가가 되었고 이영미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세 사람은 박종수를 둘러싸고 50년 만에 재회를 나눴다. 아저씨, 우리는 아저씨가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박민수가 말했다. 그날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저씨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우리 친구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이영미가 덧붙였다. 기사에서 읽었어요.
아저씨가 매일 새벽 그 아이들을 찾아가셨다고.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박종수는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6살, 8살, 9살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60대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어린 얼굴들이 보였다.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주민들은 이 감동적인 재회를 위해 작은 행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순이는 제안을 했다. 아저씨, 우리 셋이 모금 운동을 시작하려고 해요. 희망의 집을 전국의 전쟁고아들을 위한 추모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아저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박종수는 망설였다. 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해요. 박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의 50년은 우리 시대의 증언이에요. 전쟁이 남긴 상처, 고아들의 삶, 그리고 한 사람의 책임감과 사랑. 이 모든 게 역사로 기록되어야 해요. 이영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저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주민들도 찬성했다. 대림아파트는 이 프로젝트의 거점이 되기로 했다. 주민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기로 했다. 한 달 후, 전쟁고아를 기억하는 사람들 모임이 정식으로 출범했다. 김순희, 박민수, 이영미가 공동대표가 되었고 박종수는 명예회장이 되었다.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후원금이 모였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사를 본 다른 전쟁고아 출신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70대, 80대가 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박종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있었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있었다. 희망의 집은 이제 단순한 추모 공간을 넘어서 역사 기록관이 되었다. 전쟁고아들의 사진, 증언, 기록들이 모였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생존자들의 모임이 열렸다. 박종수는 이 모든 변화를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평생 혼자 짊어진 짐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종수는 희망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김순희, 박민수, 이영미와 함께, 그리고 수십 명의 전쟁고아 생존자들과 주민들이 함께였다. 아저씨. 김순희가 박종수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기억할 거예요. 그 아이들을, 그 시대를, 그리고 아저씨의 사랑을.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50년 동안 짊어진 짐을 이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었다. 희망의 집이 화제가 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자신도 전쟁고아 출신이라며 추모했고, 어떤 이는 박종수의 헌신에 감동받아 후원금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방문객 한 명이 있었다.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희망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마침 박종수가 추모관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견학 오셨나요? 박종수가 친절하게 인사했다. 여성은 박종수를 보자 몸을 떨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당신이 박종수 씨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저를 기억하시나요? 여성이 다가오며 물었다. 박종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죄송하지만 어디서 뵌 적이?
1975년입니다. 보육원 화재 당시 저는 그곳의 보육교사였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1975년 화재 당시 보육교사는 2명이었다. 그리고 2명 모두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럴 리가. 보육교사분들은 모두. 네, 제 동료 최순자 선생님은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여성은 천천히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강미숙. 당시 26세였던 그녀는 2층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다가 연기에 깨어났다고 했다.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저는 혼자 도망쳤습니다. 강미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이들을 두고 왔습니다. 그 뒤로 50년간 저는 그 죄책감으로 살았습니다. 박종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신만 50년간 죄책감에 시달린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생존자가 있었다니. 왜 이제야 나타나신 겁니까? 숨어 살았습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이름도 바꾸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문 기사를 보고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강미숙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1975년 보육원 직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앞줄에는 아이들이, 뒷줄에는 젊은 박종수와 강미숙, 그리고 최순자가 서 있었다. 이 사진,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증거입니다. 저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수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50년 전 자신의 모습, 웃고 있는 얼굴. 그때는 몰랐다. 며칠 후 이 모든 것이 사라질 줄은. 선생님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박종수의 말에 강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박 선생님은 적어도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도망쳤습니다. 비겁하게. 아닙니다. 박종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은 살아남으신 겁니다. 그것도 용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추모관에 앉아 50년간의 이야기를 나눴다. 강미숙은 그동안 겪은 악몽, 죄책감,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종수도 자신의 30년 순례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당시 화재 조사, 그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박종수는 긴장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전기 합선이 원인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저는 그날 밤 이상한 걸 봤습니다. 화재가 나기 직전에 1층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수상한 남자요? 네. 당시 보육원은 재정 문제로 폐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부지를 노리는 건설업자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들이 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암시하는 바는 명확했다. 화재가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박종수는 충격을 받았다. 50년 동안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었던 화재가 혹시 인위적인 것이었다면 왜 당시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본 게 확실한지. 게다가 저는 도망친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제 말을 믿겠어요? 박종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만약 강미숙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의 죄책감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일까? 며칠 후 박종수는 최민호 전 형사에게 강미숙의 증언을 전했다. 최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50년 전 사건이라 증거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최민호는 옛 동료들에게 연락해 1975년 화재 사건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일부 자료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었다. 한 달간의 조사 끝에 최민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화재 당시 현장 조사를 맡았던 형사의 수첩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다. 보육원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 목격, 번호판 확인 필요. 하지만 이 메모는 공식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사건은 정기합설로 결론나고 종결되었다. 왜 이 메모가 보고서에 없는 거죠? 박종수가 물었다. 정황상 압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시 보육원 부지를 노리던 건설업자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사건을 빨리 덮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박종수는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다. 50년간 자신을 괴롭힌 죄책감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탐욕 때문이었다니.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밝힌들. 박종수가 쓸쓸하게 말했다. 돌아가신 아이들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알아야 합니다. 강미숙이 말했다. 그녀도 이 조사 과정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주민회의가 소집되었다. 최민호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들은 분노했다. 탐욕 때문에 20명의 아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하지만 박종수는 조용했다. 그는 복수나 분노를 원하지 않았다. 단지 진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러분, 박종수가 입을 열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정했다. 희망의 집에 진실을 기록하되 증오가 아닌 교훈으로 남기기로. 강미숙은 박종수에게 말했다. 50년 만에 저도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두 생존자는 서로를 안았다. 50년간 각자 짊어진 짐을 함께 나누며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희망의 집에서 밝혀진 진실은 지역 언론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한 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고 여러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종수는 대부분을 거절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잊히지 않는 것이었다. 대림아파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희망의 집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주민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추모관을 방문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의 장이 되었다. 어느 토요일 504동에 사는 10살 지민이가 엄마와 함께 희망의 집을 찾았다. 지민이는 박종수를 따라 추모관을 둘러보며 액자 속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 아이들은 왜 죽었어요? 지민이의 순진한 질문에 박종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쟁이 끝난 후였단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지. 이 아이들도 그랬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함께 살았는데, 불이 나서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할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에요. 이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 순간 박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살 아이의 순수한 위로가 50년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지민이는 집에 돌아가서 일기를 썼다. 오늘 희망의 집에 갔다. 박종수 할아버지가 50년 동안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나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내 친구들을 평생 기억하고 싶다. 다음 주 학교에서 지민이는 희망의 집 이야기를 발표했다. 반 아이들이 감동했고 선생님은 전교생에게 이 이야기를 알렸다.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희망의 집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대림아파트 주민들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507동의 젊은 부부는 매달 희망의 집에 후원금을 보냈다.
509동의 은퇴 교사는 매주 추모관에서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특히 박미경은 박종수를 더욱 각별하게 챙겼다. 매일 아침 경비실에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주말에는 함께 희망의 집을 찾았다. 아버님, 제 딸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어느 날 박미경이 봉투를 건넸다. 대학생이 된 박미경의 딸 수진이가 쓴 편지였다. 박종수 할아버지께 저는 엄마 덕분에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엄마는 늘 할아버지가 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할아버지 덕분이라고요. 최근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50년간의 헌신, 30년간의 새벽 순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할아버지,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어서 선택한 길입니다. 제 꿈은 보육원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그 아이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0년간 가장 위대한 성공을 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지 보여주셨으니까요. 할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수진 올림. 편지를 읽는 박종수의 손이 떨렸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자신의 속죄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니. 미경 씨. 정말 박종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미경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님, 아버님은 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아버지세요. 저는 정말 행운이에요. 이런 분을 만나서. 그 무렵 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전국 각지에서 편지가 도착하기 시작했다. 모두 박종수에게 보내는 격려와 감사의 편지였다. 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저도 전쟁과 출신입니다. 75세인 저는 박종수 선생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편지는 젊은 세대가 보낸 것이었다. 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매일 의미 없이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종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깊이 있을 수 있는지,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저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박종수는 이 편지들을 읽으며 혼란스러웠다. 자신은 단지 속죄하며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영웅적 행동이라고 했다.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귀감이라고 했다. 어느 날 저녁, 박종수는 김태훈 소장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소장님,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저를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지. 김태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경비님, 우리 시대는 책임을 회피하는 시대입니다. 잘못이 있어도 변명하고, 남 탓하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경비님은 달랐어요. 50년 동안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덕적 책임을요. 그게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김태훈이 계속했다. 그리고 경비님은 증오하지 않으셨어요. 진실이 밝혀졌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아이들을 기억하는 데 집중하셨어요. 그 성숙함, 그 용서,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은 그저 살아왔을 뿐이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이라고 했고, 위대한 선택이라고 했다. 경비님, 김태훈이 말했다.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경비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들을? 네. 그 아이들 때문에 경비님이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경비님의 삶에 의미를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 아이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말에 박종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면 그것은 그 아이들 덕분이다. 그 아이들이 자신에게 50년을 살 이유를 주었다. 다음 날 박종수는 희망의 집에 섰다. 액자 속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얘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아저씨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어. 너희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하고 있어. 너희는 죽지 않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어. 그날 박종수는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50년간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것과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겨울이 깊어가던 12월 어느 날 대림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거기 박종수라는 분이 계신가요? 네,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박종수 씨의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태훈 소장은 깜짝 놀랐다. 박종수의 아들은 30년 전에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었다. 박종수도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떻게 아들을 찾고 계신가요? 제 이름은 이상현입니다. 저는 미국에 사는 박준혁의 친구입니다. 준혁이가 박종수 씨의 아들입니다. 김태훈의 심장이 뛰었다. 그럼 살아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신문 기사를 보고 아버지가 한국에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김태훈은 즉시 박종수를 불렀다. 박종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온몸이 떨렸다. 정말 내 아들 준혁이가? 네, 박 선생님. 준혁 씨는 미국에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박종수는 전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소식도 없었던 아들, 죽었을 거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원망하며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다니. 소장님, 이게 꿈인가요? 박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김태훈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꿈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경비님. 며칠 후 이상현으로부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박준혁은 30년 전 집을 나간 후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20년 전 우연한 기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인 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다. 준혁이는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손주들이죠. 박종수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손주가 있다니.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니. 하지만 이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준혁이는 아직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30년간 연락을 안 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요. 아버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실지. 용서요? 박종수가 놀라며 말했다.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지. 준혁이가 무슨 용서를. 제발 준혁이에게 전해주세요. 아빠는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저 한 번만 보고 싶다고. 박종수의 간절한 마음이 이상현을 통해 미국의 박준혁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박준혁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소식이 왔다. 대림아파트 주민들은 이 소식에 들썩였다. 30년 만에 부자 상봉. 그것도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상봉 행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12월 23일 인천공항.
박종수는 주민 대표들과 함께 공항에 나갔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손이 계속 떨렸다. 경비님, 긴장하지 마세요. 김태훈이 위로했지만 박종수는 멈출 수 없었다. 30년 만에 아들을 본다.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원망하지는 않을까? 입국장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왔다. 박종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회색 머리에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어릴 적 준혁이의 눈빛 그대로였다. 준혁아. 박종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박준혁은 아버지를 보자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30년의 시간이 무너졌다. 박종수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다. 박준혁도 아버지를 꽉 안았다.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한참을 울었다. 미안하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30년 동안 주변 사람들도 주민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은 단순한 가족 상봉을 넘어서 용서와 화해의 순간이었다. 대림 아파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박준혁은 30년간의 이야기를 했다. 집을 나간 후 제 인생은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 일을 했지만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그러다 20년 전 미국으로 갔고 거기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두 아이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이게 제 가족입니다. 아내 수잔, 그리고 딸 소피아와 아들 제임스예요. 한국 이름으로는 준서라고 지었습니다. 박종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손주들, 자신의 피를 이은 아이들, 너무나 예쁜 아이들이었다. 이 아이들이 내 손주들이구나. 네, 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온 가족이 한국에 올 겁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대림 아파트에 도착하자 주민들이 환영 현수막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종수 경비님 아드님 환영합니다. 박준혁은 놀랐다. 아버지, 이분들이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란다. 모두 좋은 사람들이지. 그날 저녁 관리사무소에서는 환영 파티가 열렸다. 주민들이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고 박준혁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혁은 특히 박미경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없는 동안 아버지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미경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박 경비님께 더 많은 걸 받았어요. 파티가 끝난 후 박종수와 박준혁은 경비실에 단둘이 앉았다. 아버지와 아들, 30년 만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준혁아,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했니? 박준혁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 실망만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것도 없이 방황만 하고, 그런 제가 아버지께 무슨 얼굴로. 바보 같은 소리 마라. 박종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넌 내 아들이야. 그걸 왜 몰랐니? 하지만 제가 30년 전에 아버지께 한 말들 너무 심했잖아요.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중요하냐고. 우리 가족은 아버지한테 중요하지도 않냐고. 그렇게 소리쳤잖아요. 박종수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그때 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 아빠가 너희 엄마와 너에게 소홀했던 게 맞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는 이해해요. 박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어. 살아있는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버지. 박준혁이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완벽한 아버지는 없다는 것을요. 모두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박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30년간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에필로그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대림아파트는 축제 분위기였다. 아파트 중앙 광장에는 큰 트리가 세워졌고 주민들이 모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박종수의 손주들이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었다. 오후 3시 공항에서 돌아온 차에서 박준혁의 가족이 내렸다. 미국인 아내 수잔, 13살 딸 소피아, 10살 아들 제임스 준서.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할아버지. 소피아가 한국말로 인사했다. 서투르지만 정성스럽게 연습한 티가 났다. 박종수는 무릎을 꿇고 손주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우리 예쁜 손주들. 할아버지가 너희를 만나다니. 제임스가 박종수에게 안겼다. 그리고 영어로 말했다. Grandpa, I love you. 수잔이 통역해 주었다. 할아버지를 사랑한대요. 박종수는 손주를 꽉 안았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50년 전 잃어버린 아이들, 30년 전 떠난 아들, 그리고 이제 만난 손주들.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저녁에는 희망의 집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종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김순희, 박민수, 이영미, 대림아파트 주민들, 전국에서 모인 전쟁고와 생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태훈 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박종수 경비님이 50년간 지켜온 약속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는 날입니다. 추모관에 촛불이 켜졌다. 20개의 촛불, 50년 전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을 위한 촛불이었다. 박종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촛불 앞에 섰다. 소피아, 준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박종수는 손주들에게 50년 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쟁, 고아원, 화재, 그리고 20명의 아이들. 소피아와 준서는 진지하게 들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50년 동안 미안했어. 하지만 할아버지. 소피아가 말했다. 할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기억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큰 사랑이에요. 준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영웅이래요. 박종수는 손주들을 안았다. 그리고 액자 속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얘들아, 들리니? 이게 할아버지의 손주들이야. 너희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였을 거야. 함께 놀고, 함께 웃고, 그랬을 텐데. 박준혁이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제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평생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자신의 아이들에게 전하겠죠. 그렇게 이 20명의 아이들은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김순희, 박민수, 이영미도 함께 서약했다. 우리도 약속합니다. 희망의 집을 계속 지키고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주민들도 함께 약속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추모관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다. 마치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박종수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50년. 긴 여정이었다. 혼자였던 시간, 외로웠던 시간, 아팠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공동체가 있었다. 여러분, 박종수가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요. 그는 액자들을 가리켰다. 이 아이들을 향한 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고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게 사랑 때문입니다. 박미경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더 감사드려요. 아버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종이 울렸다. 박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왔다. 눈이 내리네. 박종수는 중얼거렸다. 50년 전 그날도 눈이 내렸다. 화재 현장에 눈이 내려 잿더미 위에 하얗게 쌓였다. 그 눈은 슬픔의 눈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눈은 달랐다. 희망의 눈이었다. 새로운 시작의 눈이었다. 박종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다. 눈 내리는 희망의 집 마당에서 세 세대가 함께 섰다. 할아버지, 아들, 손주들, 준서야, 소피아야. 박종수가 말했다. 할아버지가 너희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기억해줘. 잊힌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단다. 네, 할아버지. 두 아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눈 속에서 함께 웃었다. 대림아파트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졌다. 주민들이 노래를 불렀고 아이들이 웃었다. 박종수는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삶이구나.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치유도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있는. 50년 전 그날 박종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얻었다. 가족을, 공동체를, 평화를, 그리고 용서를. 희망의 집, 지붕 위에 눈이 쌓이고 있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었다. 과거의 상처를, 현재의 아픔을, 미래의 불안을. 그리고 그 눈 아래에서 새로운 봄이 준비되고 있었다. 박종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20개의 별, 아니, 수많은 별들. 각각의 별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듭니다. 박종수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말은 진실이었다. 73년의 인생이 증명하는 진실이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대림아파트는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희망의 집은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었다. 영원히.